경남 창원에 사는 73세 박영희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다시 한번 찬 바람이 돌았다. 명절 전날 밤 그녀는 손수 빚은 송편을 식혀두고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재워두며 내일을 기다렸다. 하지만 휴대폰 진동음과 함께 그녀의 기대는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서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며느리 최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영희는 이제 그 떨림이 죄책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연기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3년이다. 정확히 6번의 명절 동안 그녀의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다. 첫 해 설날에는 회사의 긴급 프로젝트였다. 그해 추석에는 차 사고로 차량이 정비소에 들어갔다고 했다. 2년째 설날에는 코로나 확진, 추석에는 시어머니 본인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된다는 핑계였다. 그리고 올해 3년째 설날에는 며느리가 입덧이 심해서 이번 추석에는 손주가 입원이라니. 박영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옆집 이춘자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노크를 했다. 영희야, 너 안 온다고 했어? 대답 대신 박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이춘자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다른 집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명절의 정취를 더했지만 이 작은 집만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영희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아들의 대학 동기인 강태수를 우연히 마주쳤다. 인사를 나누던 중 강태수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아주머니, 민준이네 제주도 여행 사진 보셨어요?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준서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박영희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다. 준서가 입원했다는 바로 그날 그들은 제주도에 있었다는 말인가? 강태수는 박영희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서야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희는 손주가 두고 간 태블릿을 켰다. 복지관에서 배운 디지털 교육이 이럴 때 쓸 줄은 몰랐다. 떨리는 손으로 인스타그램을 열고 며느리의 계정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참담한 진실이었다.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 준서, 수영장에서 물장난치는 아들과 며느리. 사진 속 날짜는 명절 당일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남긴 해시태그였다.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힐링타임, 해시태그 자유로운 명절. 박영희는 스크롤을 내리며 지난 3년간의 모든 명절 날짜를 확인했다. 회사 긴급 프로젝트라던 날에는 속초 해변, 차 사고라던 날에는 경주 펜션, 코로나 확진이라던 날에는 강릉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각각의 사진 아래에는 행복해 보이는 댓글들과 이모티콘들이 가득했다. 우리 가족만의 시간 최고예요. 명절엔 역시 조용한 곳이 최고죠. 시끌벅적한 명절보다 이게 나아요. 박영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3년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명절 음식들, 손주를 위해 사두었던 선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믿고 기다렸던 수많은 밤들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날 밤 박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던 시절,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일했던 기억. 아들이 결혼할 때 10년간 모은 퇴직금 전액을 선뜻 내준 순간, 그 모든 희생이 이렇게 보답받을 일인가. 하지만 분노만큼이나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자괴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너무 무관심했나? 하지만 곧 박영희는 자신을 추스렸다. 잘못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었다. 거짓말을 선택한 것은 아들과 며느리였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박영희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거짓말을 할 차례야. 박영희는 다음 날부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시작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집착했나 봐. 이제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데 괜히 부담 주려던 게 아니었어. 다음 명절엔 오지 않아도 돼. 대신 엄마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시간 날 때 잠깐이라도 들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박민준의 당황한 기척이 들렸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이해심에 그는 오히려 불안함을 느꼈다. 엄마, 무슨 준비요? 그건 직접 와서 봐야지.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엄마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서 너한테 물려주려고. 박영희는 은행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아들에게 보냈다. 잔액 부분은 교묘하게 가렸지만 부동산 관련 서류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실제로 남편이 남긴 작은 임야 문서를 꺼내어 함께 찍었다. 30년 전 5만 원에 산 산속 땅이었지만 사진만으로는 가치를 알 수 없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너 대학 들어갈 때 산 땅이야.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요즘 그 근처가 개발된다고 하더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놀랐어. 정확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하자. 전화를 끊은 후 박민준과 최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개발 지역이면 값이 꽤 나갈 텐데요? 그러게.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번 명절엔 꼭 가야겠어요. 아니, 명절 전에 미리 가는 게 어때요?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캘린더를 펼쳐놓고 언제 내려갈지 의논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박영희는 다음날 마을회관에 이웃 어르신들을 모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7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았다. 박영희는 태블릿을 꺼내 며느리의 SNS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당한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특히 이춘자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영희야,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뭘 도와줄까? 박영희는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평소 박영희의 인품을 알고 있던 그들은 이번만큼은 그녀의 편에 서기로 했다. 명절 당일에 우리 집에 모두 모여주세요. 제가 특별한 명절 파티를 준비할 겁니다. 며칠 후 박영희는 마을 청년회장인 김지훈에게도 부탁했다. 김지훈은 박영희가 어려울 때 장학금을 지원해준 은인이었다. 그는 박영희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다. 할머니, 프로젝터랑 스크린 제가 준비할게요. 그리고 당일 사진 슬라이드쇼 편집도 제가 할게요. 화질 좋게 크게 띄워드릴게요.
박영희는 김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명절 일주일 전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이번 명절에 일찍 갈게요. 아예 전날 저녁에 도착해서 명절 아침도 함께 준비하고 싶어요. 박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안이었다. 그래. 좋단다. 엄마가 고기도 많이 사둘게.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먹자. 엄마, 그 땅 문서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지역이 정말 개발 호재래요. 그래. 준비해 둘게. 서류도 다 정리해 놨어. 전화를 끊은 박영희는 서랍에서 30년 된 임야 문서를 꺼냈다. 2평짜리 산속 땅. 현재 시세로 약 15만 원.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문서를 봉투에 넣었다. 기대를 많이 하려. 그래야 실망도 크니까. 명절 전날 박민준 가족은 예정대로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열의가 가득했다. 며느리 최서연도 환한 미소로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그래? 우리 준서 많이 컸네? 병원은 다 나았어? 순간 최서연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아, 네. 다행히 금방 나았어요. 박영희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속으로 카운트를 시작했다. 이제 24시간만 기다리면 돼. 명절 당일 아침 박영희는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아들은 부엌에 들어와 도와주겠다며 나섰지만 박영희는 손을 저었다. 아들, 너는 거실에 가 있어.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실 거야. 손님이요? 응. 엄마 친구분들, 오랜만에 너희 보고 싶어 하시더라. 오전 11시부터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박민준과 최서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묘하게 차갑고 날카로웠다. 점심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지훈이 미리 설치해둔 프로젝터가 켜지고 거실벽에 대형 스크린이 펼쳐졌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민준과 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다. 첫 번째 사진이 떴다. 제주도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 준서. 그 옆에는 큰 글씨로 날짜와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23년 9월 28일 추석 마이너스 준서 입원했다던 그날. 두 번째 사진. 속초 바다에서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한 부부. 2023년 1월 21일 설날 마이너스 회사 긴급 프로젝트라던 그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3년간의 모든 거짓말이 증거와 함께 벽에 펼쳐졌다. 각 사진마다 그들이 했던 변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민준 부부에게 향했다. 차가운 시선, 실망의 눈빛, 때로는 경멸의 표정까지. 이춘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이게 뭐니? 박민준은 입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옆에 앉은 최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3년 동안 너희 어머니가 혼자 명절을 보내셨단다. 또 다른 어르신이 말을 이었다. 명절 전날이면 니네 오는 길에 사고 날까봐 밤새 걱정하셨어. 음식 차리고 선물 준비하고 그러고는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셨지. 최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손주 준서가 엄마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울어요? 그 순간 박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추스르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민준아, 이게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땅 문서란다. 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다. 문서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산소 2평짜리이며 현재 시세 약 15만 원. 박영희가 차갑게 말했다. 개발 호재? 그런 거 없어. 엄마가 지어낸 거야. 내가 거짓말로 엄마를 속였듯이 엄마도 한 번 거짓말을 해봤단다. 어때? 기분이 어떠니? 박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40대 중년 남성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서현도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냉정했다. 그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두툼한 봉투였다. 이건 뭔가요? 박영희가 통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10년간 모인 금액은 상당했다. 준서와 준이 교육비로 모아둔 거야. 엄마가 병원도 덜 가고 옷도 안 사 입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안 가고 모은 돈이란다. 박민준과 최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 돈을 보여준 건 너희한테 주려던 게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생각했는지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제는 이 돈으로 엄마가 여행을 다니려고 해. 너희가 그렇게 재밌게 다녔던 제주도, 강릉, 속초, 엄마도 가보고 싶더라. 박영희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이후 2달간 박영희는 아들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매일 쏟아지는 문자와 전화는 모두 무시했다. 처음에는 사과의 메시지였고 점차 걱정의 메시지로 바뀌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주세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하지만 박영희는 단호했다. 그녀는 실제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호텔에 묵었다. 며느리의 SNS에서 봤던 그 카페에도 가보고 그 해변에도 가보았다. 여행을 하며 박영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들의 방문 자체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형식적인 만남보다 솔직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여행 중에 사진을 찍어 손주에게만 문자로 보냈다. 아들 부부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준서야, 할머니가 내가 갔던 카페에 왔단다. 정말 예쁘구나.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영희의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도착했다. 어린아이의 삐뚤빠뚤한 글씨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빠가 매일 울어요. 엄마도 슬퍼해요. 제 생일에 와주세요. 사랑해요. 준서가. 봉투 안에는 손으로 그린 생일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케이크와 할머니 그림. 그 옆에는 박민준의 편지도 함께 있었다. 엄마, 저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할머니가 필요합니다. 제 잘못으로 아이들까지 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는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었다. 준서의 생일날 박영희는 작은 선물을 들고 아들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연 박민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엄마, 일어나라. 이제 됐다. 거실에는 소박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다. 최서연이 손수 만든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작은 케이크. 준서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 정말 왔어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저는 승진에서 밀리고 빚도 있고 엄마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어요. 성공한 아들로 보이고 싶었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바보 같은 놈. 박영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언제 내 성공을 바랐니? 난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돈이 많든 적든, 직책이 높든 낮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단다. 최서연도 고백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쉬고 싶어서 한 번 거짓말했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영희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마라. 못 오면 못 온다고 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그게 진짜 가족이란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박민준 가족이 먼저 연락을 했다. 엄마, 이번 설에는 우리가 갈게요. 진심으로요. 거짓말 없이요. 알았다. 기다릴게. 설날 아침 박민준 가족은 약속대로 도착했다. 이번에는 손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함께였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반찬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박영희와 최서연은 나란히 부엌에 섰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조차 소중했다. 어머니, 갈비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양념을 이렇게 넣고. 거실에서는 박민준이 아이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다. 저녁 식사를 하며 박영희는 통장을 꺼냈다. 그 교육비 통장. 이건 준서와 준이 몫이야. 엄마가 약속한 거니까 엄마, 그건. 받아라.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도 아이들을 위해 매달 조금씩 저금해라. 그리고 명절마다 올 필요 없어. 대신 한 달에 한 번 진심으로 보고 싶을 때 와라. 그게 더 좋단다. 박민준과 최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박민준 가족은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창원을 찾았다. 때로는 짧은 점심 식사, 때로는 주말 나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만남이었다. 박영희는 더 이상 명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든 안 오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줄 알았다. 이웃들과 여행도 다니고 복지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날 박영희는 손주 준서에게 물었다. 준서야, 할머니가 뭐가 달라진 것 같니? 응, 할머니가 더 웃어요. 그리고 더 예뻐요. 박영희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가 배운 것은 간단했다. 가족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선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거짓말로 무너진 신뢰는 진실로만 회복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용기를 필요로 했다. 폭로하는 용기,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박영희의 집 현관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지난 설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모든 얼굴에는 거짓 없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다. 마이너스. 여러분,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에게 하지 못한 진실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솔직한 말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심을 숨기는 것. 그것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박영희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명확합니다. 진짜 가족은 거짓 없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바쁘면 바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당신과 부모님 사이의 거리를 좁힐 것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명절날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는 열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마이너스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부모님께 못다한 말이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혹은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은 형식이 아닙니다. 가족은 의무가 아닙니다. 진심이 있는 곳에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 없는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박영희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진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